루브르와 내셔널 갤러리의 두 번째 대전이 벌어집니다. 대전? 루브르랑 뭘까요? 내셔널이랑 어디서 벌어지냐면은 리모델링 대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대전? 아, 리모델링 건물. 모델링. 예, 예. 건물이에요? 아, 여러분 아, 아마 이 사진 많이 보셨죠? 네. 예. 1989년 프랑스 혁명 200주년을 맞아서 완공한 루브르의 유리 피라미드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뭐 당시 정말 획기적인 아니었죠. 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로 치면 경복궁 안에다가 네. 저렇게 거대한 유리로 만든 구조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신식 건물. 예. 너무나 파격적인 안이었기 때문에 네. 당시 프랑스 사람들이 거의 뭐 90% 가까이 이 안을 반대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와, 지금은 이걸 빼놓고 생각할 수가 맞아요. 없는데. 당시엔 그렇게 반발했지만 뭐 지금은 결과적으로 루브르의 상징이 되었죠. 근데 이 유리 피라미드가 사실 예쁘라고 만든 거죠? 뭐 예. 기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요? 루브르는 그 디귿자 건물입니다. 약간 중앙에 건물이 있으면 회랑이 양쪽으로 이렇게 펼쳐져 네. 있기 때문에 한 곳으로 이렇게 접근하기가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멋네요. 그런데 이 유리 피라미드가 이 가운데에 들어가게 되면서 모든 공간이 연결되는 그런 중요한 연결했군요. 지하를 통해서 이 루브르의 공간이 모두 연결되게 됩니다. 연결 통로네요. 덕분에 관광객이 루브르의 여러 공간을 편하게 오고 가면서 관람하게 되었죠. 괜찮네. 근데 쌤, 루브르 박물관 이야기를 먼저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럼 이번에도 영국이 한 발 늦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리해요. 이게 먼저. 예. 내셔널 갤러리도 비슷한 시기에 리모델링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루브르보다 3년 늦게 리모델링이 완공됩니다. 느낌 근데 왜 여기 내셨네요. 설계도만 있을까요? 우와. 사실은 내셔널 갤러리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루브르보다 한 발 먼저 시작합니다. 진짜요? 그런데 이 설계 공모 당선작이 유리와 철골 구조를 이용해서 굉장히 큰 기념물을 만드는 좀 파격적인 안이 당선이 됐는데 너무나 많은 반대를 받았기 때문에 난관에 부딪혔죠, 이 프로젝트가. 이 안에 대한 반대 여론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네. 지금 영국의 왕이 되신 찰스 왕세자였습니다. 당시 왕세자, 지금 찰스 3세. 그렇죠. 아하. 찰스 왕세자는 이 안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좀 놀랍게 비유를 했는데요. 친구의 얼굴에 난 괴물 같은 종기라고 어머나, 비판했습니다. 어머나. 평을 했네요. 어머나. 그래서 이후로는 영국에서는 괴물 같은 종기는 파격적인 건물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되어버렸는데요. 결국 이 안은 폐기됩니다. 그러면 그러면서 내셔널 갤러리 리모델링 프로젝트는 없었던 일로. 정말 힘들게 진행이 되게 되고 우여곡절 끝에 1991년 세인즈베리 윙이 완공이 되죠. 그 모습을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본관이고 새로 지었는지도 잘 모를 만큼 원래 건물에서 연장된 듯한 예, 여기 너무 평범한 거 아닙니까? 기존 건물하고 거의 비슷한 건축 모티브로 지어진 건물이 위아가 세인즈베리 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굉장히 또 그 전시장에 들어간다라는 느낌을 주는데요. 네. 멋진 스테어 케이스가 있고 오른쪽으로 창문이 열려져서 강한 빛이 들어와서 약간 흥분되는 그런 전시장을 들어갈 때 흥분되는 느낌도 받고요. 네. 또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에 소장된 작품들이 이탈리아 르네상스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당시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주도했던 피렌체 사람들이 가장 사랑했던 돌의 색깔을 여기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15세기 르네상스 작품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원근법적 그런 공간 구성을 실제 인테리어 안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딱 그 중간에 쓰면 기둥들이 척척척 네. 들어가고요. 그 맨 끝에 딱 그 소실점에 딱 맞는 그림을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15세기 공간 안으로 쑥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주죠. 뭔가 시간 여행 같은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뭐 사실 여기 있는 작품들이 굉장히 좋고요. 오. 전시도 잘 되어 있고 또 설명도 굉장히 충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뭐 거의 살다시피 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와. 그리고 정말 이런 작품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됐는데 마침 마침. 마침 네, 이번에 국내에서 내셔널 갤러리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어떡해요? 잠깐만 언제 어디서 이거 중요한데 그 전에 잠깐 선생님하고 이거 이익 관계가 약간 있거나 이거 홍보가 예, 올해가 우리나라와 영국이 수교를 맺은 지 140주년이 되거든요. 이를 기념해서 그 내셔널 갤러리 소장 그림 52점, 52점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뭐야? 지금 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찾는가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 이 주목할 작품들을 핵심만 딱 뽑아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좋다. 기대됩니다. 어떤 작품부터 볼까요? 예,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그림은 내셔널 갤러리의 대표작이기도 한 카라바조의 도마뱀에게 물린 소년입니다. 어쩌다가. 지금 보시면 오른쪽 손가락을 눈여겨보시면 그 아래 가운데 중지를 도마뱀이 꽉 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예, 지금 얼굴을 보시면 이 얼굴이 너무 아파서 찡그리고 있는 그런 예. 모습이고요. 아마 이 소녀는 이 손을 딱 넣어서 과일을 먹으려고 했는데 거기에 숨어있던 도마뱀에게 손가락을 물렸고 너무나 놀라서 비명을 지르는 그 순간을 잡아서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당시 그림을 본 당시 평론가는 비명 소리가 들릴 것 같다. 뭐 이럴 정도로 이 그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그 자세입니다. 지금 엄마 물이었어요.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쌤 근데 이거 표정 보니까 약간 좀 뭔가 좀 뇌세적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뭔가 그래 조금의 그런 퇴폐적인 느낌도 있는 것 같은데 도마뱀 맞나요? 물렸는데 쌤의 어깨를 보여줍니까? 숄더를 엎고 있어요. 그것도 그건데 소년인데 여기에 꽃을 귀에 꽂고 많이 특이하다. 꽃병에 또 꽃이 있잖아요. 되게 좀 묘한 느낌이네. 이 그림을 그린 화가도 굉장히 유명한 화가죠. 카라바조. 예, 바로 카라바조는 유명한 이유가 그림을 잘 그리는데 우리가 이럴 때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악마적인 재능. 왜요? 정말 재능이 탁월한데 인성이 쓰레기예요. 조금 뭐 제가 그렇게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그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뭐 싶습니다.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나? 이분의 행적을 어떻게 아냐면은 경찰 조서를 통해서 알게 돼요. 사고뭉치구나. 계속 폭력 전과가 굉장히 많고요. 아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살인도 저지른 겁니다. 어머나. 아이쿠. 악마의 재능. 그 당시에 그 아마 테니스 같은 공놀이를 하다가 상대편과 시비가 붙어서 결국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자가 우와. 되죠.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다 가는 화가가 이제 카라바조인데요. 이 그림은 그가 이제 초기에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약간 남성을 좀 에로틱하게 표현한다고 해서 이 사람의 성 정체성에 대한 논의도 굉장히 강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쩐지 석천이 형이 그쵸. 딱 집어내는데. 머리숱이 보통 저 저렇게 많이 손가락이 제가 연기할 때 잘 쓰는 손가락. 그러네. 미워 죽겠어. 맞아. 까라바조가 살아난 줄 알았어요. 근데 저렇게 폭력적인 사람이네. 이 자세나 움직임, 빛 네. 굉장히 드라마틱한데요. 그렇죠. 가서 직접 보시면 너무나 아파서 손에 힘줄이 쫙 올라온 게 보입니다. 이야. 진짜. 주먹하니까. 와. 저 물병 진짜 물이 차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화면에 진짜. 보시면 도마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아래에 과일들이 이렇게 놓여 있죠. 네. 과일이라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쾌락을 의미할 수는 있지만 이 과일은 결국은 변하고 썩기 때문에 삶에 대한 한계, 젊음의 유한성 같은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심오한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죽음을 경고한다 해서 이제 메멘토 모리 또는 허영과 사치에 대한 경고로서 바니타스라는 용어를 써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어허. 그런데 이 그림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어느 손가락을 물렸죠? 중지. 가운데. 그렇죠. 그 아마 이탈리아에서 이 중지는 남자의 성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소년이
이 도마뱀에게 가운데 손가락 중지를 물렸다라는 거는 성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 성병에 걸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고의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소년, 과일 이런 것들이 유혹에 약한 인간의 모습일 수 있지만 그런 것들에 넘어갔을 경우에 그 대가를 경고하는 그림이라고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죠. 참고로 이 도마뱀도 뱀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뱀이죠. 그래서 에덴의 동산에서 이브를 유혹한 뱀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은 더욱 설득력이 있죠. 다음 그림은 제가 유학 시절 내셔널 갤러리에서 보고 정말 그림은 직접 두 눈으로 봐야 그 가치를 알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한 작품이 있는데요. 그 작품이 이번에 왔습니다. 와. 뭐지? 누구 건지 확실하겠네요. 프란시스 거야. 이들이 있어가지고. 예. 뭐야? 정말 게티에 이어서. 예, 개그맨들만 웃고 있네요. 예. 예, 이 그림은 스페인을 대표하는 화가이자 판화가인 고야의 작품인데요. 네. 이 그림이 제가 막 유학했을 때 그 내셔널 갤러리에 가면 항상 꼽혀 있던 책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셔널 갤러리가 발간한 명화 100선입니다. 영화 백 뭐냐면 내셔널 갤러리의 2,300점 작품이 다 명화인데 그 중에서도 100개. 100점을 딱 뽑은 그 책 표지가 바로 이 그림이었습니다. 와, 그 와. 정도예요? 거의 Great painting. 제일 예, 그 딜리안 고든이라는 그 당시 이 내셔널 갤러리를 책임지고 있던 최고 고참 큐레이터가 이 작품을 선정한 거죠. 전문가 추천이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쌤, 근데 저 같은 이제 막눈들은 이제 모르겠거든요. 쌤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이거다 하고 도대체 예뻐서 그러신가요? 어디가? 잠깐 이 여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다면 이 그림 속 여인은 당시 아메리카 식민지의 국무장관이었던 돈 안토니오 데 포르셀의 아내 이사벨을 그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진짜 매력은 저 멋진 얼굴의 표현 다 좋은데 저는 이 숄인 것 같아요. 예. 숄? 이런 옷은 그 당시에는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입는 옷이었는데 굉장히 신분이 높으신 분이 대중들에서 유행하는 옷을 싹 걸치신 거죠. 장관 안에인데 장관 평민들의 안에인데 옷을 이렇게 평민들의 입을. 옷을 멋지게 몸에 한번 걸치셨는데요. 지금 이 걸쳤다는 이 옷의 느낌을 한번 보시면 붓터치로 그 숄의 느낌을 살리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숄의 저 투명한 그 선의 그 시스루 질감 이런 것들을 지금 자신 있게 이 화가가 필치를 막 정말 춤추듯이 그려 나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이 그림의 앞에 서게 되면 이 여인이 입고 있는 안쪽의 옷 색깔이 빛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그림 안에는 한 남자가 숨어 있어요. 남자가 있어요? 좀 이거 어떻게 멀리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지가이로 봐야 되는 거 이 부분 아니에요? 안에 보여요? 혹시 매지가이. 저 여자의 눈동자에 누가 비치는 거 아닌가? 그 그 정도는 못 그릴 것 같은데. 지금 오른쪽을 보시면 이 그림의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 완성되기 전에 고야가 한 남성의 초상화를 그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한 남성이 웨이스트 코트와 줄무늬 자켓을 입고 우리를 향해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이 고야가 일부러 이렇게 한 건 아닐 테고요. 아마 돈이 당시 없었구만. 캔버스라는 것은 여전히 귀한 재료니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그림을 완성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 캔버스 위에 다시 그림을 그린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고야의 초상화입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박물관에 대한 자부심이 컸던 영국을 긴장하게 만든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사건이 뭘까요? 익수지 씨? 다른 나라 백작이 또 파갔어요. 화재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요, 왠지? 대화재? 지진이 났다. 바로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의 등장입니다. 그 라이벌 등장. 네. 얼마 얼마 전에 피라미드 앞에서 제가 오! 지수의 꽃춤을 추고 왔죠. 맞아요.
거기까지 가서 들어가 보셔야지 거기서 춤을 추고 아니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안 들어가셨어요? 아니, 시간이 없어가지고. 선생님 근데 왜 루브르 때문에 긴장을 해요? 루브르 박물관은 프랑스 왕가의 궁전이었는데요. 프랑스 혁명 이후 1793년에 국가 소유의 미술품을 전시하는 미술관으로 전환하고 모든 시민에게 공개하게 됩니다. 네, 궁전이었으니 뭐 규모도 굉장히 크고 어쩌요? 화려한 미술품은 또 굉장히 많았다고 봐야겠는데요. 그럼 이번엔 이제 파리로 가보시죠. 나 저거 탔잖아. 진짜요? 탔잖아. 한강. 세느강변에 이 루브르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네, 맞아요. 뭐 정말 이게 건물이 한 2km 되기 때문에 차를 타고 가도 걸어가도 그렇고 와. 계속 세느강변에는 루브르만 보일 뿐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고요. 엄청 커요 선생님. 진짜 크다. 예, 부지가 10,000평이 넘고요. 그 총 동선의 길이가 뭐 60km가 넘는 60km 요? 곳입니다. 하루 안에 못 보는 거죠? 그렇죠. 예. 루브르의 심장이 된 유리 피라미드를 지금 보이고 계시는데요. 여기 들어가 보면 뭐 인증사를 찍는 사람도 있지만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모이고요. 하루 최대 3만 명까지 들어가는 곳으로 이제 되어 있거든요. 지금 박물관 안에 방금 들어가셨고요. 뭐 이런 조각품들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드농관이라고 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 사모트라크의 니케 이 조각상이 우리를 뭐 환영하듯이 반겨주죠. 교과서 작품. 예, 밀로의 그 비너스는 거의 뭐 단독으로 전시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유명한 루브르의 최고 스타라고 하면 모나리자입니다. 네. 루브르 승. 와. 네. 아, 너무 좋네요. 아니, 저 모나리자 보고 왔을 때 저는 작아서 놀라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볼 수가 없었어요. 진짜 모나리자. 작게 보기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루브르 궁전 안에 가장 화려한 방인데요. 이 방을 프랑스 혁명 정부가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박물관으로 쓰겠다라고 선언한 그 선언문이 적혀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혹시 여기 들어가면 다 황금으로 되어 있는 그 방인가요? 우와. 거의 황금으로 보이는 진짜 아름다운 방이에요. 그냥 이거 자체만으로도 그냥 예술 네, 작품. 진짜 멋지다. 여기 가봤을 때 정말 너무 아름다워서 고개가 아플 지경이더라고요. 볼 게 너무 가봤어요 이 생각. 들어가 봤어요? 네, 유일하게 가본. 그럼 저 진짜 금이에요? 저게 제가 여쭤보고 싶은 말입니다. 진짜 금인가요? 금칠은 아니고요. 금을 얇게 펴서 붙이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양의 금이 들어가야 저 정도의 그 아름다운 천장 장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화려하다. 그러니 영국이 굉장히 긴장할 만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시민의 공간이었던 루브르 박물관이 피해 박물관이라는 별칭도 얻게 됩니다. 피해 방법. 아니요? 피? 왜지? 아니 프랑스도 남의 나라 유물을 다 그냥 약탈해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다 집어. 영국 프랑스가 옛날 제국주의였지. 똑같네요. 바로 그겁니다. 프랑스 혁명이 성공하고 얼마 후에 루브르 박물관도 권력을 과시하는 선전장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때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요. 과연 누구일까요? 프랑스? 그 아까 전에 처음에 등장했던 그 나폴레옹. 제국 나중에 황제 되지 않습니까? 나폴레옹 황제? 예, 이 그림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은데요. 가져간다. 물착취? 지금 중앙에 모든 약탈하는 것들을 좀 보고 있는 사람이 아마 나폴레옹처럼 보이는데요. 나폴레옹 군대가 이탈리아 유물을 약탈해가는 그 모습을 담은 그런 사파입니다. 신문 만평 같은 예. 그런 거. 아니 쌤, 그 뒤쪽에 이 어떤 성직 자각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교황님의 모습입니다. 교황님 입장에서는 정말 자기가 갖고 있었던 걸 뺏기는 입장인데 엄청 화가 났을 텐데. 속수무책 당하는 것 같더라고요, 표정이. 그때 약탈한 작품의 수가 5,000점이 이제 넘는다고 하는데요. 선생님? 네. 그러면 이 모나리자도 나폴레옹이 약탈해서 가져간 작품인 거예요? 네, 모나리자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그림을 그린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말년에 16세기 프랑스를 지배했던
국왕 프랑스와 1세의 후원을 받아서 활동하는데요. 이때 다빈치가 프랑스로 가면서 가져갔고요. 그때 아마 프랑스 왕실 소유의 작품으로 넘어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원래 모나리자는 루브르에서 지금만큼 유명한 작품은 아니었습니다. 옛날에는 예. 그런데 어떤 사건 하나 때문에 굉장히 유명하게 되죠. 사건이요? 정답. 사건이 하나씩 있네. 누군가가 모나리자 그림에 오물을 투척을 해. 아니면 원래 눈썹이 있었어. 있었는데 있었는데 이제 잘못해서 지워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거 실수로 지워서 우리가 다 그래서 유명한 거야. 너네 뭐 눈썹 없는 걸로. 도둑 맞은 거 아닐까요? 도둑만. 빙고. 도둑 맞았어요? 그림이 도둑이요? 사라진 겁니다. 우와. 어머. 없어졌어요. 오른쪽 그림. 당시 유럽 미술관에서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 미술관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작품을 모사한 화가들이 있었습니다. 루브르도 이런 걸 허용해줬고요. 그런데 1911년 8월 21일 루브르 휴관일에 모나리자가 사라진 겁니다. 휴관이래. 예. 이 생각보다 이제 그림이 작잖아요. 이 작아서 그랬는지 아무도 눈치를 못 챘고요. 에? 인지도가 없었던 거니까 그때는. 이 모나리자가 사라진 걸 누가 발견했냐? 네. 바로 그 다음 날 여느 때처럼 모나리자를 모사하러 온 화가 한 분이 가보니까 모나리자가 없어진 거예요. 어머나. 쌤, 다른 건 안 없어지고 모나리자만 없어진 거예요? 이거 이 정도면 이런 거는 보통 경비 시스템들이 있는데 이거 아는 사람들이 가져간 거 아니에요? 범인은 이탈리아 출신의 빈첸조 페루자라는 인물인데요. 예상대로 네? 루브르 박물관에서 2년간 기능공으로 일을 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그 빈첸조 페루자가 이 작품을 훔치는 과정을 그 주변의 사파에다 지금 그려놓은 모습인데요. 그가 이제 작업복을 입고 있는데 그 작업복 안에다가 이 작품을 넣어서 가지고 나간 걸로 되어 있죠. 근데 왜 그랬대요? 뭐 이유가 밝혀졌나요? 범행 이유를 뭐라고 밝혔냐면은 나는 프랑스가 약탈해간 이탈리아의 국보를 다시 이탈리아로 가져왔을 뿐이다. 소위 민족주의 카드를 꺼내게 됩니다. 근데 돈 받은 거. 정의로움. 아하. 뭐 결국 그의 이러한 어떤 변명 때문에 이탈리아 국민들은 그를 굉장히 동정하게 됐고요. 이 때문인지 그가 이제 받은 형량은 굉장히 적습니다. 단 7개월만 복역하게 되는데요. 네. 그리고 모나리자가 다시 발견되고 나서 이탈리아 곳곳을 돌면서 순회 전시를 하게 됩니다. 돌려주긴 돌려주되 이 작품을 이탈리아 국민들에게 충분히 보여주면서 돌려주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2년 만에 모나리자는 루브르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야, 그럼 그렇게 순회 전시도 하고 그래서 모나리자라는 작품의 가치가 엄청 올랐구나. 유명해졌어. 인지도가 확 올라갔네. 신기하다. 한 가지 또 중요한 거는 그 당시 언론이 모나리자가 없어졌다고 굉장히 크게 이 뉴스를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신문 일면마다 모나리자 작품을 대문짝만하게 거의 한 달 정도를 계속 올려서 배포했던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 사건으로 모나리자의 명성이 높아진 것은 좀 분명하고요. 결국 그래서 지금까지도 루브르의 대표적인 미술품으로 사랑받고 있죠. 네. 영국 지폐 20파운드 그 지폐를 장식하고 있는 이 남자입니다. 영국의 화가. 짱이남인데. 영국 20파운드 지폐를 장식한 이 남성은 윌리엄 터너입니다. 네. 터너가 많이 그린 그림은 대부분 풍경화인데요. 터너는 이 풍경화를 높은 단계의 예술로 끌어올린 미술사적으로 굉장히 큰 공적을 세운 그런 화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화가로 성장하게 되는 데 있어서 큰 자극을 준 화가가 있습니다. 이 내셔널 갤러리가 존 앵거스틴이라는 사람의 컬렉션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터너가 이 앵거스틴이 가지고 있는 작품을 보기 위해서 그 집을 방문했는데 어떤 작품을 보고 엉엉 울기 시작했다는 거. 앵거스틴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그에게 왜 이 그림 앞에서 우냐고 물었는데 터너가 울먹이면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런 그림을 그리지 못할 것 같아요.
터너에게 좌절의 눈물을 흘리게 한 작품은 17세기 풍경화가 클로드 로랭이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결국 터너는 끊임없이 클로드 로랭을 의식하면서 그림을 그렸고요. 그 과정에서 아주 흥미로운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유언. 자기 작품을 내셔널 갤러리에 기증하겠다고 약속을 하는데요. 조건을 하나 겁니다. 로렌 근처에 걸지 말어. 반대입니다. 로렌 옆에 옆에? 내 작품 2점과 내셔널 갤러리가 소장하고 있는 클로드 로랭 2점을 나란히 걸어달라고 하는 조건을 걸고 그 조건 하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의 500점이 넘는 유화 작품, 수천 점의 드로잉을 다 내셔널 갤러리에 기증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셔널 갤러리에 가면 터너가 지명한 자기의 작품 2점과 네. 클로드 로랭의 작품 2점이 나란히 전시되어 있습니다. 와. 이번에 클로드 작품이 한 점 왔는데요. 어떤 작품이냐면 성 우르술라가 출항하는 항구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 경우는 제가 추정컨대 진짜 터너가 앵거스틴의 집에 가서 보고 눈물을 흘렸을 거라고 생각되는 작품 중에서 가장 근접한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내셔널 갤러리에 디스플레이를 그린 사파가 있는데 이 작품이 가장 눈에 띄는 위치에 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터너의 마음을 많이 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 작품이 한국에 온 거죠. 얘만 혼자 왔어요. 터너 작품 하나. 터너도 와야죠.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저 작품 헤로와 레안드로스의 이별이라는 작품이 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세트로. 지금도 전시장에 가시면 이 작품은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비교해서 꼭 봐야겠네요. 보고 싶다. 와. 네. 그런데 이 작품을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면은요, 두 그림이 어떻습니까? 비슷해 보이시나요? 느낌이 되게 완전 다른 달라요. 거죠. 여기 달라 사실적이고 여기는 좀 많이 뭉개졌어요. 이 그림은 뭐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분위기의 그림 같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작품 앞에 서서 수평선을 한번 그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결돼. 수평선을 쭉 그으면 위치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수직으로 4등분을 한번 해보시면 양쪽 그림의 구성이 굉장히 유사하게 보이실 겁니다. 맨 왼쪽에 클로드 로렌 같은 경우는 고전적인 건축물이 있는데요. 터너의 작품에서도 맨 왼쪽 위에 똑같이 고전적인 건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번엔 오른쪽으로 시선을 옮기면 클로드 로렌 같은 경우에는 배와 나무들이 그쪽을 점유하고 있는데 터너의 경우에는 그쪽에도 실제로 죽은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구성으로 오른쪽 구도가 짜여져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 그림은 V자를 형성하는데요. 왼쪽부터 위를 1, 2, 3, 4라고 놓고 보면 3의 위치가 하늘이 열려 있죠. 네. 그리고 빛이 들어오는 게 그 3 아래입니다. 그래서 양쪽 다 그림이 굉장히 비슷하죠. 이렇게 놓고 보면. 굉장히 다른 그림 같지만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터너가 클로드 로랭의 작품을 굉장히 많이 연구한 결과로 볼 수 있는 요소가 많습니다. 그리고 터너를 얘기했으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또 동시대적으로 그와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는 사람인데 컨스타블입니다. 이번에 컨스타블도 왔죠. 바로 잘 그렸다. 이 잘 작품. 그렸다 진짜. 진짜 잘 그렸다. 야, 이거는 보자마자 잘 그렸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그렸는데요? 네, 지금 이 작품은 존 컨스타블의 스트래퍼드의 종이 공장이라는 작품이고요. 그래서 이 그림은 평범한 자연을 그린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가서 보면 약간 당황하실 겁니다. 왜요? 왜요? 왜냐하면 이 그림이 좀 꽤 큽니다. 예, 폭이 1.8m니까요. 와. 영국에서 많이 쓰이는 피트를 놓고 보면 6피트짜리 그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그림을 컨스타블은 식스푸터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죠. 저는 가서 보면 눈물을 펑펑 흘릴 것 같아요. 네, 아이고. 네, 손가락 얹기. 컨스타블은 영국의 자연 풍경을 위대한 예술 작품으로 빚어낸 그런 화가로 이제 인정받는데요. 터너와 더불어 가장 영국적인 화가를 얘기할 때 컨스타블을 얘기하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건 컨스타블도 클로드 로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와. 이번에 터너와 컨스터블 작품이 나란히 걸리면서 결과적으로 클로드 로랭, 터너와 컨스터블 이 작품 셋이 거의 비슷한 위치에 걸려 있게 되는데요. 이번에 가서 클로드 로랭과 컨스터블의 작품도 한번 놓고 비교해 보시면 흥미로운 공통점을 발견하실 수도 우와. 있습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저는 또 수평선을 한번 그어본 다음에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대각선을 한번 그려보라고 추천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 만나는 점 있죠? 네. 그 점 위로 하늘이 열려 있고요. 그 점 아래로 건물이나 인물이 있습니다. 클로드 로렌 같은 경우는 신화적인 그림을 그린 거고요. 컨스터블은 여기에 고향 풍경을 그리고 자기가 살던 고향의 사람들을 그려놓았다는 차이점은 있지만 구성은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 이러고 보면은 진짜 클로드 로랭이란 분이 큰일 하신 분인 것 같아요. 지금 두 분에게 다. 아니 아까 윌리엄 터너 씨는 집회에 나올 정도의 분인데 그분이 뭐 영향을 존경받았다 그러면 짱이네. 대단한 무시인 것. 사실 화가예요, 그 내셔널 갤러리가 만들어질 때 이 클로드 로렌 같은 과거의 위대한 명작이 전시되면 젊은 화가들이 명작을 따라 그리다가 창조력을 잃게 될 거라는 염려의 목소리가 컸다고 합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로렌과 터너, 로렌과 컨스타블의 그 예를 보면 위대한 명작의 전시가 네. 새로운 혁신을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결국 미술관이 새로운 미술을 낳는다는 것, 미술관이 새로운 창조의 발전소가 된다는 걸 이런 예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야, 아니 저는 오늘 그림 얘기를 지금 몇 작품 못 봤거든요, 우리가 시간상. 네. 근데 이렇게 하나 가지고 길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은근히 재밌네. 그래서 네. 전시를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 같이 갈 분 모집합니다. 보통 박물관 하면 우리가 뭐 좀 고루하고 좀 오래됐다 이렇게도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정말 그게 아니고요. 예전의 작품들을 전시함으로써 우리한테 새로운 영감도 주고 거기서 또 다른 창조, 혁신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꼭 가야겠습니다. 유빈 씨 어떤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박물관은 살아있다 이게 아닌가. 아, 그렇죠. 그렇죠. 아하. 박물관은 이제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자 동시대적이고 살아 움직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서양을 대표하는 박물관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나라에도 정말 좋은 미술관 박물관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찾아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이 박물관이 성장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관람객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잘 되려면 결국 그 척도가 시청률이듯이 박물관이 성장해 나가고 발전하려면 이 박물관 관객 수가 항상 늘어나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좀 많이 박물관, 미술관에 관심을 갖고 찾아준다면 앞으로 더 좋은 박물관, 미술관이 우리 주변에 더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빈센트 반 고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것에 가능한 많이 감탄하라.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에 충분히 감탄하지 못하고 있다. 박물관은 시민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이고요. 시민이 귀족이 될 수 있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이곳에서 박물관의 온갖 아름다운 명품들을 충분히 누리시면서 감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정말 감탄이 나오는 박물관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 양정무 쌤과 함께했고요. 다음 주 여름 특강 3편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